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TV SMPS의 블록들을 놓고 간략하게 어떻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AC 220V를 인가하면, 그죠? 요 정류회로와 스탠바이 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5V를 AD 보드에 공급을 한다. 그죠? 그래서 5V 밖에 안 나온다. 대기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5V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AD 보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전압이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전면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이 있는 경우는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그죠? AD 보드에는 MCU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펌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의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것은 MCU 안에 있는 펌웨어라는, 그죠? 펌웨어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데스크탑에 하드디스크에 탑재된 운영체제다. 그죠? 그 운영체제가 모든 걸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TV도 마찬가지로 이 SMPS의 전원을 받아서 AD 보드가, 그죠? 기본적인 전원을 받아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컨트롤을 했을 때,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MCU 안에 있는 펌웨어다. 걔가 연산을 해가지고, 그죠? 이 PFC하고 RC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메인 전압이 출력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 강조드린 얘기는 뭐냐면 요 블록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을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야, 그죠? 알아야 우리가 이제 수리할 때 나름대로 헤매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TV의 부품 구성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TV를 좀 많이 열어보셨는지 안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뭡니까, 전작 소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굉장히 그 집적화가 돼가고 있죠. 집적화. 전자 소자의 발달, 또 반도체 발달로 인해서 소자들이 굉장히 소형화가 돼가면서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판들도 굉장하게, 그죠? 작아지고 소형화, 경량화, 그죠?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TV 뜯어오면, PDP 같은 TV 뜯어오면 막 엄청나게 많은 큰 부품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뜯어오면은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정도로 너무,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드 한 장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옛날 노트북은 뜯어보면 PCB 기판이 컸습니다. 수리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뜯어보면요, 안에 배터리 팩만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제 노트북의 안에 그 프레임이라 그러면 이 반 정도가 이게 배터리가 차지하고 여기 쿨러가 2개 있고 메인보드는 요만하단 말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소자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집적화 시켜버린 거예요. 집적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3개 쓸 부품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죠? 뭐 5개 쓸 부품을 갖다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 립스보드 모니터 쪽 공부를 했죠. 립스보드에 보면, 그죠? 우리가 스위칭부에 보통 PWM하고 FET와 공조해서 우리가 스위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죠? 어떤 분은 PWM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발이 5개, 6개짜리, 이게 바로 파워 스위치라는 얘기거든요. 얘는 뭡니까? PWM하고 FET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통합된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파워 스위치라고 한다. 그죠? 여기 지금 TVS는 SMPS 쪽도 이 파워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2개 쓸 부품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죠. 통합해 놓은 거죠.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품도 뜯어오면요, 너무 허접한 거죠. 그죠? SMPX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T콘 보드가 하나 있고, AD 보드가 하나 있죠. 그죠? 이 TV, 모니터하고 트리밍 부분은 이 TV들은 T콘 보드가 별도로 빠져 있어요. 이 T콘 보드가. 그리고 이 T콘 보드를 통해서 패널 보드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SMPS도
전원부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백라이트를 켜주는 드라이버가 같이 포함된 게 있고 분리된 게 있는데, 요즘은 통합화 추세에 따라서 전부 다 공통이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AD 보드까지 하나의 보드에 합쳐져 있고, 이거 하나, T콘 보드 하나. 열어보면은 아니 이게 이렇게 요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할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 집적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수리한 사람은 옛날에 어디 언뜻 보니까 굉장히 부품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 너무 부실한 TV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회로들이 많이 그 소자들이 3개 쓸 부품을 하나로 합쳐놓고 5개 쓸 걸 하나로 합쳐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적화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소형화, 경량화 또는 굉장히 부품 제품들이 LED 백라이트로 인해서 굉장히 얇아지고 있죠. 예, 그런 걸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뜯어오면은 그죠? 물론 AD보드에 이건 튜너가 없는데 이제 TV 쪽에 튜너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가적인 기능이 돼서 컴포넌트 단자, USB, 그 다음에 뭐 HDMI, DP 이런 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모니터하고 틀리게 TV는 이 컴퓨터 한 대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AD보드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OSD 보드가 있고요.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다 리모컨이 있죠. 모니터도 좀 비싼 것들은 리모컨 제공하는 모니터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모니터 TV를 좀 만져보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장난 걸 구하지 말고 중고 있죠. 동작이 잘 되는 걸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찍어봐야 여러분 나름대로 정확한, 그죠? 정확한 평균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인다는 거죠. 고장난 거 갖고 아무리 해봤자,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론을 듣고 이제 하나하나 뒤져가기 위해서는 모니터 한 대, TV 한 대, 또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 노트북 메인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뭐 그래픽 카드를 한다면 그래픽 카드 나온 이제 우리가 보조 전원이 들어가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제 동작 잘 되는 걸 가지고 찍어봐야, 아 여기선 이런 전압이 나온다, 이런 파형이 나온다, 아 회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제품들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약간, 물론 기본 베이스는 이론은 벗어나진 않지만 회로를 갖다가 좀 약간 이상하게 꾸며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기본 이론을 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TV의 구성 안에 내부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TV의 SMPS 형태는 우리가 3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뜯어오면은 이제 표준만 했던 사람들은 뜯어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통합화, 집적화가 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2개 쓸 걸 하나로, 그죠? PCB를 2개 쓸 걸 하나로, 뭐 3개 쓸 걸 하나로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소자의 발달, 집적화의 어떤 발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조사에서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SMPS 형태를 보면, 대형 TV 쪽은 보면 이게 LED 드라이버가 통합되지 않은 이런 SMPS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SMPS만. 종류도 많죠. 이게 SMPS 이건 크고 이건 좀 작은데, TV 인치수에 따라서 작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말한 TV 블록도의 그 개념은,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단지 부품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이 틀리는데, 결론적으로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그런 기본 베이스 이론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SMPS만 존재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AD보드, SMPS, 드라이버 보드가 하나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수리하기는 좋아요. 통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요소 찾는 것이, 그죠? 고장 요소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그죠? 이거보다는 얘가 더 힘들다는 얘기죠. 부등호로 표시하다면. 그죠? 더 힘듭니다, 이게. 얘보다는 또 얘가 힘들겠죠. 또 얘보다는 얘가 더 힘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좀 뜯어오면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설계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뭐 불만을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 SMPS는 SMPS 파트와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드라이버보드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 이론을 알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이런 형태들은 여러 형태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수리에 임해야지, 단순히 내가 요거 하나만 이런 것만 있다 가르쳐주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도 있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단지 이 구조가 이렇게 모양이 틀리더라도 흐름은 같아요. 그죠? 1차 정류 회로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스탠바이를 통하고 메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PFC, RC를 기동해서 2차 측으로다가 메인 전압이 출력된다. 그런 이론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죠? LED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요, 좀 복잡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SMPS의 그 모니터 쪽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모니터 쪽 요만큼 들어있는데 굉장히 부품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다양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진 TV에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진 회로를 구성해서, 직렬 공진 회로를 구성해서 우리가 최대 전력을 끌어올리는 2차 측으로 그런 부분을 썼다 이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틀리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얘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부품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모니터만 했던 사람들은 TV 쪽으로 들어가면 헤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TV는 뭐라 그랬습니까? SMPS는 PFC하고 RC 여러가 추가된 게 TV SMPS다. 그거만 알면은 뭐 어려울 것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그죠? 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LED 쪽으로 여기서 이제 그 LED하고 AD보다 통합되어 있고, 이게 SMPS 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RGB 단자도 있고, 또 고급형 같은 경우는 HDMI, DP 포트 이런 것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SMPS하고 여기 지금 LED 백라이트 들어가는 이 포트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승합을 해서 올려주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SMPS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오토 방식과 스탠바이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봐왔던 모니터 쪽의 SMPS는 우리가 1차단과 2차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그죠? 갖고 있다 얘기죠. 이따 220V를 인가하면, 그죠? 220V를 인가하면 EMI 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차 정류를 하게 되는데,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DC 310V를 만들어준다. 그죠? 310V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310V는 이 트랜스를 타고,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FET 드레인에다가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 그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FET와 PWM은 이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위칭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VCC만 가해주게 되면 PWM이 이런 펄스 발진, 온오프 펄스 발진을 해서 이 온오프시는 어디 주냐? 게이트에 주게 되면 드레인에 대기하고도 310V를, 그죠? 껐다 켰다, 그죠? 온타임이고 오프타임이죠? 하면서 DC를 우리가 뭐로 만들어주냐? AC로 만들어준다. 그죠? 직류 형태 전압을 교류 형태 신호를 바꿔줘서 이 트랜스 1차단에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면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는 그 소자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교류 신호를 줬을 때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1차 측의 감은 건선수에 따라서 12V도 나오고 5V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2차 측에 나온 유도기 전력은 교류 형태의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자가, 그죠? 어떤 IC들이 직접적으로 얘를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 2차 정류를 해준다. 요것이 이제 2차 정류 회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전자 회로들은 2차 측의 어떤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우리가 전류의 변화량을 통해서 PWM으로 공급해 주게 되면 이 펄스 발진폭을, 저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줄이냐 늘리고 해서 2차 측의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 전압 안정화 회로와 나름대로 이 보호 회로를 피드백 회로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의 이 SMPS, TV SMPS는 지금 요 부분하고, 그죠? 여기 지금 RC, 요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력이 그죠? 전력이 조금 먹히는 기계란 말이죠. 얘는 많이 먹혀요. 왜? 아까 말한 AD 보드 쪽에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액정 자체도 인투스도 많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는 이런 5V 이렇게 약한 전력을 공급해 줘서 안 된다. 그죠? 그게 문제죠. 우리가 전기는 그죠? 전압하고 전류가 있습니다. 그죠? 전류가 있어요. 전류가 있는데 이 전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전류가 중요한 거죠. 전류는 뭡니까? 전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좀 높여져서 이 전력을 좀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PFC하고 RC 회로라는 얘기죠. 그죠? 요것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회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즉 요거하고 요게 합쳐진 게 SMPS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회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드리겠지만 지금 SMPS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220V가 입력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정류를 해서 그죠? 여기에 우리가 그 310V 일단은 충전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이 PFC에서 한번 그죠? 한번 전압을 이 승합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 보통 400V 이상이 충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PFC가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RC 컨트롤에서 LC 공진회로 코일과 콘덴서를 이용해서 직렬 공진을 이용해서 이 PFC 컨트롤러하고 FET가 공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진 회로를 통해서 2차 측으로 최대의 어떤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역할, 그죠? 이 공진 역할과 그 다음에 이 승합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예요. PWM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얘가 이제 공진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공진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 쪽하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복잡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어려울 거는 없지 않냐. 또 이제 스위칭 에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TV 수리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에러가 고장나면 아무리 AD보드에서 온오프 시그널을 주더라도 메인 전압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이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에 VCC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PWM 뭡니까? VCC만 공급하면 온오프 펄스 발전한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20V를 꽂으면 스탠바이 전압만 나오고 있다가 우리가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AD보드에서 신호를 갖다가 스위칭 에러를 동작을 시켜서 이쪽에 대기하고 있던 그죠? VC 전압을 갖다가 PFC 컨트롤러, RC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해 줌으로써 얘가 기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한 구조를 좀 봤고요. 자, 우리가 TV 블록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면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SMPS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 있죠. 1차 정류 회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합해주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인 PFC, 그죠? PFC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RC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전압을, 우리가 220V를 꽂으면은 대기 전압을 갖다가 공급해주기 위한 스탠바이 회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디 줍니까? AD보드로 주는 거죠. 반대로 AD보드에서는 무슨 신호가 넘어옵니까? 어떤 신호가 넘어옵니까? 그죠? 온오프 시그널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메인 스위칭 회로를 가동해서 이 PFC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이 뭡니까? 그 VC 전압을 공급해 줌으로써 바로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죠? 이 부분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V 회로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V SMPS 전원 구성은 스탠바이 전원과 메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C 220V를 인가하면 스탠바이 5V
볼트 전원이 AD 보드에 공급되면서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TV의 전원 버튼이나 리모컨의 전원 스위치를 ON 하면 전원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메인 전원이 기동하여 TV가 동작하는 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V SMPS 회로 구성은 첫째는 1차 정류 회로로서 AC 220V를 인가받아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하여 DC 310V를 스탠바이 회로로 전달한다. 둘째는 스탠바이 회로로서 1차 정류 회로에서 공급받은 DC 310V를 이용하여 PWM과 FET의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 DC를 AC화하여 트랜스 1차로 인가하여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을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DCU 볼트가 AD 보드로 인가되면 MCU, EP롬,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회로에 공급되어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셋째는 메인 스위칭 회로로서 사용자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ON 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고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파워온 5 볼트 신호를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에 공급되어 스위칭 회로를 기동시켜 PFC 및 RC 컨트롤러의 VCC 전압이 공급된다. 메인 스위칭 회로는 TR과 포토커플러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는 PFC 회로로서 1차 정류 회로를 통한 전류파형은 펄스 형태를 띠고 있어 전력 손실이 발생하므로 전력 효율을 보상하기 위해 PFC 컨트롤러와 FET의 스위칭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변환하여 전력을 승합함으로써 대전압 콘덴서가 DC 310V에서 DC 400V 이상으로 승합시킨다. 즉, 전원장치의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도체로 구성한 절전회로로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꿔준다. 즉, 어긋난 파형을 일치시켜준다. 다섯째는 RC 회로로서 RC는 공진이라는 의미로 특정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공진이라 하며 작은 파형으로 큰 진폭의 파형과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개념으로 최종 출력 단계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회로이다. 여섯째는 피드백 회로로서 RC 회로에 FET의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이후 회로 보호를 위해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발진량, 출력을 조절하는 안정화 회로이다. 피드백 회로는 포토커플러와 션트 레귤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션트 레귤레이터는 에노드, 캐소드 및 레퍼런스 단자가 있고 내부에 비교기가 들어있어 레퍼런스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량이 변한다. 포토커플러는 션트 레귤레이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전류량을 RC 컨트롤러, 피드백 단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포토커플러 내부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TR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 내용이 TV SMP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즉 회로, 각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각 회로에 대한, 그죠? 기본적인 어떤 이론, 그죠? 기본적인 어떤 정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메인 스위칭 회로,
PFC 회로, RC 회로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요 기본적인 각 회로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T 자, 그러면 이제 TV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SMPS를 강의하는 시간이지만 TV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작동이 되는가에 대한 플로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SMPS 끝나고 나서 AD 보드를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그 우리가 SMPS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SMPS는 이제 통합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SMPS 파트와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드라이버. 옛날 같은 이제 구형은 이제 요걸 인버터라고 그러죠. 요렇게 이제 하나로 돼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메인보드. 보통 AD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또 메인보드 또는 컨트롤 보드 이렇게 얘기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TV에서는 요걸 메인보드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에서는 패널 보드에 T콘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TV 쪽은 이게 T콘 보드라고 그래갖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패널 보드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버튼들이 있는데 그게 OS 버튼이라고 그런다. 그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니터하고 좀 틀린 부분은 AD 보드가 메인 보드가 TV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USB도 있고 뭐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튜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좀 돼 있고요. SMPS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메인 보드라든가 또 액정 패널이 대형 패널이기 때문에 공급하려다 보니까 많은 전기를 즉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요게 이제 모니터 SMPS도 복잡하게 돼 있다. 뭐가 추가가 돼 있다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바로 이제 모니터 SMPS하고 틀리게 TV SMPS는 PFC라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그죠? RC라는 공진 회로가 추가가 돼 있다. 그죠? 힘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을 끌어올리는 회로가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TV가 대형 인치가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C 220V를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제가 전번 강의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220V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SMPS 파트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1차 정류 회로와 스탠바이 회로를 거쳐서 DC 5V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제 AD 보드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AD 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5V 신호를 바로 쓰는 소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소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V를 받아서 일단 LDO,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뭐 3.3V를 다운시킨다든가 1.8V를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냥 5V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LDO를 거치게 돼 있죠. 여기서 거치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MCU라든가 EP롬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회로에 전달해서 리시버 회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리모컨을 눌렀을 때 그죠? 그 적외선 포트가 그 우리가 적외선을 감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스탠바이 회로에서 해주는 중요 역할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죠? 요게 그러니까 스탠바이 회로 5V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장치가 이제 AD 보드라든가 리모컨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걔를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압이 제공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 전력이 나온다. 그죠? 나머지 전압이 다 나온다 그러면 다 공급되면은 아무리 무브하시지만 그죠? 전력 낭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TV는 모니터에 비해서 인치수도 크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무효 전력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해서 안 되죠. 동작 대기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사용자가 OSD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OSD 버튼을 터치를 해서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MCU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MCU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모니터나 TV나 마찬가지죠. 모든 가전제품 안에는 이 마이컴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자열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탁기, 그죠? 뭐, 우리가 뭐,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빨래 모드로 누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건 모드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이얼이라든가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눌렀을 때 MCU로 들어가서 이 안에 펌웨어라는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걔가 연산을 해서 야 물을 빨래를 지금 그 소비자가 눌렀으니까 자 물을 갖다 빨리 그 통 안으로 집어넣자 뭐 그런 명령에 의해서 물이 쏙 쏟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헹굼 그죠? 헹굼 기능이 들어가서 또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그죠? 이 연산에서 이 신호를 우리가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현재는 DC 5V 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죠? 이런 장치들을 다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호를 받아서 MCU가 그죠? 파워온 신호를 갖다가 이제 메인 스위칭 회로에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PFC하고 그죠? RC 회로, 공진 회로가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을 한다. 12V, 24V가 보통 나오는데 TV 대응 인치에 따라서 33V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 어디로 주냐 다시 이쪽 이제 AD 보드로 주는 거예요. 각 장치들 동작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뭡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뭐 우리가 받은 전기를 어떤 그 뭡니까? T콘. 그죠? 타이밍 컨트롤러 쪽에 주기 위해서 이런 전기가 일루도 공급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전기는 우리가 그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시그널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바로 공급이 켜진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그 무브하시에도 전기 낭비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MCU에서 온 시그널을 주는 과 동시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어디 주냐? 이쪽에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온오프 시그널을 그죠? 온오프 시그널을 준다 이거죠. 이쪽으로 준다. 그래서 백라이트가 켜진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20V만 꽂으면은 대기 전력이 나왔다가 그죠? 대기 전력이 나왔다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U에서 연산을 해서 그죠?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이런 신호하고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칭 회를 동작해서 전압이 이제 공급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죠? 그 패널을 갖다 온 시켜주기 위한 그죠? 패널 이 VCC를 온 시켜주기 위한 이 시그널들이 일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구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그 시그널 플로우는 모니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부가 회로 때문에 좀 약간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모니터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흐름을. 자, 모니터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이 메인 스위칭 회로이죠. 메인 스위칭 회로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PFC하고 그죠? RC 회로가 더 있다는 거하고 나머지 흐름들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T콘 보드가 우리 모니터에서는 패널 보드, 액정 패널 보드 안에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따로 분리가 좀 돼 있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린 거지. 나머지는 뭐 거의 흐름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스탠바이 회로는 뭐하는 회로고 PFC는 뭐하는 회로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약간 좀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스탠바이 회로라는 게 뭐하는 거냐 정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회로 해석의 장애 요인이다. 장애 요인이죠. 아, 스탠바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스탠바이 회로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스탠바이 회로의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가자. 그죠? 자, 그래서 그 스탠바이 회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회로의 5V 스탠바이 전압은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SMPS의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5V 스탠바이 전압만 기동하고 12V나 24V 등의 메인 전압은 동작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으며 5V 스탠바이 전압은 스위칭을 위한 기본 전압을 스위칭 PNPTR 이미터에 제공한다. 또한 스탠바이 5V는 AD 보드로 공급되어 MCU, EP롬,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등의 회로에 공급되어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자, 스탠바이 회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그 스탠바이 회로의 그 동작 원리를 알고 회로 해석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점검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면요. 보면 220V가 여기로 들어가, AC 215 일로 들어가겠죠. 단자를 좀 끊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EMI 필터를 거쳐서, 그죠? EMI 필터죠. 거쳐서 여기 브리지 다이오드가 있죠. 브리지 다이오드. 그러니까 여기서 AC 220V가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220V가 들어가면 EMI 필터를 거쳐서, 그죠? 요 브리지 다이오드를 거쳐서 대전압 콘덴서에 310V, DC 310V가 충전이 된다. 그죠? 310V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교류의 최대치는 루트 2를 곱해줘야 된다. 220V. 시료치가 220V가 시료치죠. 시료치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니까 루트 2는 1.414이죠. 곱하니까 310V가 나온다 하는 교류의 최대치 때문에 데코는 310V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310V를 갖다가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310V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스탠바이 5V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에. 얘가 이제 파워 스위치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이 스위칭 에러는 PWM하고 FET를 각각 둬가지고 하는 각 개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파워 스위치라는, 그죠? 이런 PWM하고 FET가 통합되어 있는 이런 그 디바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파워 스위치. 다리가 보통 6발 나와 있죠. 얘를 통해서 DC를, 그죠? AC화를 해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는 거다. 자, 1차 측에 변화하는 교류 신호를 줬을 때 2차 측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데, 감은 권선수에 따라서 유도기 전력이 승합이 될 수도 있고 강압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강압의 개념이죠. 강압. 그죠? 강압을 하는 거죠. 5V가 나왔단 말이죠. 이 5V 신호는 뭡니까? 교류 신호죠. 교류. AC 형태 신호기 때문에 최종 부하는 IC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요 신호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뭡니까? 얘가 AD 보드에, 그죠? 5V 신호를 주는 거죠. 예. 요게 스탠바이 회로예요, 요게. 쉽게 말해서 요 부분, 요 두 개 부분이 모니터의 SMPS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SMPS 파트다. 이걸 이 회로를 그럼 TV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TV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해서는 TV가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죠? 켜지지가 않겠죠? 예. 그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요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 이 제품에 쓴 거는 이제 파워 스위치라는 모델이 STR-W6251이라는 파워 스위치를 썼습니다. 얘는 PWM하고 FET 통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TV나 모니터 쪽에서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쓴다 그랬죠. 통합화 추세이기 때문에 제품을 소형화, 경량화 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자꾸 줄여가고, 그죠? 쉽게 말해서 두 개 쓸 걸 하나로 쓰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게 많이 이렇게 통합된 추세로 가고 있다 얘기죠. 간혹 제가 전번에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니터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PWM하고 FET가 스위칭 회로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PWM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얘가 통합된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PWM도 보면 개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주 요만하게 조그만 6발짜리 요런 그 PWM도 있어요. 그죠? 요런 부분들 또 못 찾아가지고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런 이제 파워 스위치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위치를 통해서 요 소프트키 다이오드는 좀 우리가 요렇게 많이 보셨죠? 3발짜리 FET 쇼트키 다이오드를 우리가 듀얼 쇼트키 다이오드 2개를 갖다 이렇게 통합해 놓은 거죠. 다리가 3개죠. 다리가 3개. 그죠? 1번 3번으로다가 우리가 교류 신호가 들어가서 2번으로다가 우리가 DC 신호가 나오는 거죠. 요런 걸 써서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 5V를 만들어 준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해. 요건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할 얘기지만은 이제 요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죠? 네,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요 회로는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건 릴레이를 통해서 탁 하고 붙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것들은 PDP는 이제 릴레이 방식으로 많이 이제 기동을 시켰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TV들은 릴레이를 안 쓰고 그냥 박벌이 여기서 이런 회로로 돼 있죠, 구성이.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스탠바이 회로라는 것을 지금 모니터 SMP에서 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메인 스위칭 회로라는 게 있죠. 메인 스위칭 회로 그죠? 우리가 모니터 SMPS는 그죠? 220V만 인가하게 되면 220V가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바로 그죠? 그게 오토 방식이라는 걸 썼단 말이죠. 그죠? 모니터에서는. 근데 이제 TV에서는 오토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전력이 낭비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스탠바이 형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건 메인 스위칭 에러는 뭐 하는 것이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정의부터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스위칭 회로는 메인 전원을 기동시켜주기 위한 스위칭 회로로서 다음과 같은 처리로 동작된다. 첫 번째 동작은 스탠바이 5V는 SMPS 스위칭 회로의 PNPTR 이미터에 인가되며 스탠바이 회로에 다이오드를 거쳐 14V 전압이 포토커플러의 포토TR 컬렉터에 인가된다. 두 번째 동작은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시그널이 AD보드 MCU로 전송되어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SMPS 메인 스위칭 회로 NPNTR 베이스에 파워온 시그널 5V가 인가되면 컬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흘러 컬렉터는 0V로 바뀌며 컬렉터와 연결되어 있는 PNPTR 베이스로 0V가 인가되고 2m에 대기하고 있던 스탠바이 5V가 컬렉터로 흐르게 되며 컬렉터와 연결되어 있는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에노드로 5V가 공급되면 포토다이오드가 동작한다. 세 번째 동작은 포토커플러에 포토다이오드, 에노드로부터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면 포토커플러에 포토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14V가 2m 방향으로 흘러 2m와 연결되어 있는 NPNTR 베이스에 인가되고 NPN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14V가 2m 방향으로 흘러 PFC 및 RC 컨트롤러에 VCC 전압인 14V가 인가되어 메인 전원이 동작하여 5V, 12V, 24V, 33V가 TV 각 장치에 공급되어 TV가 동작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메인 스위칭 회로의 그 흐름이에요. 흐름.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TV SMPS는 우리가 5V만 나오고 메인 전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MCU에서 펌웨어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제대로 너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위칭 회로 고장도 많아요. 그래서 스위칭 회로는 보통 우리가 이 포토커플러하고 그 션트 레귤레이터라는 TL431로 우리가 스위칭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MPNTR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포토커플러죠. 이게 요게 MPNTR이란 말이죠. 그죠? 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이 그죠? 회로 설계자들이 이런 기본 원리는 갖고 우리가 해요. 근데 TR을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회로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똑같은 회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TV를 만들어낸 회사 또 SMPS를 만들어낸 설계자들이 다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론을 갖고 있지만 이런 어떤 회로를 구성할 때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동작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왜 PNPTR이 없지? 왜 이쪽 하나가 없지? 이러지 말고 그거를 이제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냐에 따라서 TR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요런 이론을 참조해서 회로를 찍어가면서 그죠? 아,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 이론을 알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요걸 고지고대로 믿는데 분명히 MPNTR하고 TMPTR이 있고 포토커플러가 있고 MPNTR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데 왜 이거 아닌데? 이게 TV 이게 잘못되어 있나? 뭐 이렇게 또 오인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14V가 우리가 PFC하고 RC 컨트롤러 들어갈 때 컨트롤러 VC 전압이 꼭 14V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쪽은 그죠? 뭐 8V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뭐 10 몇 볼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단지 이런 구성을 갖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이 돼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이론만 우리가 충실히 이해를 하자. 그죠? 여기서 꼭 두 개가, TR은 두 개가 들어가고 받는 거, PFC에는 MPNT를 통해 들어간다. 이런 사고방식은 조금 적고, 요런 기본 이론에, 이 기본 베이스 이론에 충실하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 스위칭 회로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SMPS 강좌 전에 기본적인 강좌, 그죠? 소자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먼저 터치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회로 소자 이론을 알고 들어와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TR의 동작 원리, 포토커플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MP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동작이 되지? 이걸 모르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회로야, 이런 SMPS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AD보드를 공부한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전기전자 기초 소자에 대한 동작 원리, 양부 판별법 이런 부분들, 구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내 컴퓨터의 강의 채널의 강좌는 우리가 단계가 있다. 그죠? 단계를 지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들어와서 처음 들어왔는데 생판 들어왔는데 쨍만 모르는 얘기야. 이거 뭐지 하고 닫아버린다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강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좌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우리 강좌 채널에 강의를 듣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첫 그 유튜브 채널에 첫 시작 페이지로다 그걸 좀 만들어서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 무시하고 듣는 사람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 강좌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TR의 원리, 포토커플의 원리를 모르면 이게 뭐지? 그죠?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원리들을 얘기하는 게 강의를 안 들으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배려하는 측면에서 좀 제가 중간중간에 또 그 내용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220V 전기를 인가하면 스탠바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5V 스탠바이 전압은 일단 회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TR 여기 PNPTR 요쪽에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요쪽에 5V가 그죠? 이 밑에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스탠바이 점이 나오면서 스탠바이 회로에서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 PFC하고 RC 컨트롤러의 그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정류된 전기가 대기하고 있겠죠. 이쪽에. 자, 그러면 5V 파워온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안 들어오면 여기는 뭡니까? MPNTR은 0V란 말이죠. 그죠? MPNTR의 동작 원리는 뭡니까? 동작 원리는 요거, 그래서 이게 동작 원리를 알아야 돼요. MPNTR의 동작 원리는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베이스에 인가돼야 그죠? 이 문이 열린다는 얘기 했었죠. 안 들어올 때 0V란 말이죠. 0V. 그죠? 그러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지가 않는단 말이죠. 얘는 뭡니까? 부도체 상태로 있는 거죠. 부도체 상태로. 이때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로 연산된 5V 파워온 시그널이 이 베이스로 들어간단 말이죠. 5V가. 그죠? 그럼 뭡니까? 베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양의 신호를 공급해 줬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그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MPNTR은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흐르면서 이 뭡니까? 에미터는 이 접지가 돼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얘가 영전위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영전위로. 그러면 이 지금 컬렉터하고 이 PNPTR은 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0V 신호가 가해졌어요. 자, MPNTR은 뭡니까? 음의 신호가 가해져야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이, 대문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일단 여기 우리가 220V 인가하게 되면은 스탠바이 5V가 에미터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자, 0V 신호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서 컬렉터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터치를 해주냐? 포토커플의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포토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그랬죠. 빛이 발산, 여기서 이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니까 뭡니까? 포토, 이 안에 있는 포토 TR은 이게 정기적으로 절연이지만 이 빛을 이용해서 베이스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베이스 신호를 줬어요. 대기하고도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TR의 에미터는 어디하고 연결되냐? 바로 NPNTR의 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 5V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양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던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이 14V가 어디로 들어가냐? PFC하고 RC 컨트롤러 VCC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냐? 펄스 발진을 시작한다. 자, 이런 뭐, 그죠? 이런 듀티 사이클을 제공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되는 겁니다. 요게 스위칭 회로예요.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TR의 원리, 포토커플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모르면 이해 못, 제가 한 얘기가 뜬구름 잡는 식 얘기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신호가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그죠? NPNTR의 항상 머리는 TR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컬렉터나 에미터의 전류가 전압이 대기하고 있더라도, 흐르려면, 그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데, 베이스에 신호를 안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 부도체. 그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가 된다.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즉 NPNTR은 양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고, 또 PNPTR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음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TR이라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 게,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도체 역할도 했다가 부도체 역할도 했다가 도체 역할도 했다가 부도체 역할도 했다가, 그게 바로 스위칭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이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FET도 마찬가지죠. FET는 컬렉터가 우리가 뭡니까? 이 드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미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이스를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기 전기 신호를 주더라도 이 게이트에다 어떤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FET는 동작을 안 한다. 부도체다, 부도체. 그죠? 어떤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 뭐 N채널 FET냐 P채널 FET냐에 따라서 베이스에 가해주는 바이어스 전압이 플러스 신호를 공급해 줘야 되냐 마이너스 신호를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걔가 동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TR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에 보면은 전기전자 기초및 양부판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TR을 우리가 보통 TR 얘기하지만 원어는 BJT,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BJT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입문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드려도 이론을 몰라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분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잘 이해를 해서 열의 수리에 접목을 해야지 그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구슬 서말을 가지고 잘 꿰서 여러분이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해서 상품성을 갖다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좌를 이용해서 잘 모르면 기초 강좌들이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갖고 지금 수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제 공식 채널에 보면 또 우리 공식 카페에 아주 실력들이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인 스위칭에 좀 이해를 하셨죠? 자, PFC라는 게 뭐냐? PFC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니터 SMPS는 PFC RC 회로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 데스크탑 PSU도 뭡니까? 뻥파워는 PFC하고 RC 회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PFC라는 게 뭐냐? PFC는 파워 팩터 콜렉션의 약자로서 우리가 PFC 회로, 전력 효율 보상 회로 또는 역률 보상 회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PFC 회로가 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의부터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PFC 회로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로서 콘덴서 입력형 전원인 SMPS는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펄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형태는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하는 동안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PFC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 위상이 다르거나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PFC 회로를 추가하여 전력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다. 즉 전압에 따라 PWM 제어를 하여 전류값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해주어서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PFC의 주 역할이다. 예를 들면 모터와 같은 유도성 부하를 구동하면 이때는 전류과 전압 위상이 틀어지게 되고 두 위상을 맞추기 위해 유도성 부하와 반대의 특성을 가진 콘덴서를 모터와 병렬로 달아주는 것은 위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 PFC 회로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는 각 부품에 보다 더 안정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류가 열로 전환되어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는 온도를 낮추면 그에 따라서 팬의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소음도 줄일 수 있고 전자파도 줄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PFC가 하는 역할입니다. PFC가 하는 역할. 자, 그러면은 어떤 전압전류의 위상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SMPS, 지금 모니터 SMPS는 우리가 요 단계를 통하게 되면 요게 1차 정류회로죠. 이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은, 그죠? 전력, 전기 힘이죠.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가, 그죠? 전압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곱한 거죠. 그죠? 전류를 곱한 겁니다. 그죠? VI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전압이고 전류죠. 그게 이제 전력 크기란 얘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모니터 요게 모니터 쪽이고요. 요게 이제 TV 쪽이라고 우리 가정합시다. 자, 모니터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요게 전류파형이죠. 전류파형이 요런 펄스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압의 위상이라 그러면 얘가 전력 위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력 공식에서 P는 VI다. 그러면 이렇게 작아진 전류와 이 전압을 곱했을 때 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정도 된다고 얘기합시다. 그죠? 여기서 전력 낭비가 생기는 거죠. PFC는 뭡니까? 요 단계에서 이 지금 주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서 이 제품에는 지금 UCC 2801이라는 PFC 컨트롤 썼는데 얘가 바로 뭡니까? 요런 전류의 펄스 파형의 전력 위상을 요렇게 거의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P는 VI라는 공식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 곱하니까 얘는 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력 효율 보상회로다, 역률 보상회로다 하는 얘기를 쓰는 게 뒤에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여기 지금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모니터 SMPS죠. 요 단계를 거치면 전류 파형이 이렇게 펄스 형태를 띠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PFC를 하나 더 둬가지고 얘를 승합을 시키는 거죠. 승합을. 그럼 뭡니까? 전류 파형이 이렇게 펄스에서 이런 사인파 형태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전력을 곱하면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얘는 이 상태에서는 전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PFC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AC 220V만 여기 인가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그죠? 이 데콘을 측정해 보면 310V가 나옵니다. 딱 310V가. 그러다가 우리가 메인 스위치 회로를 기동하면 PFC하고 RC회로가 동작한다 그랬죠. 이 PFC가 동작하면 얘가 310V에서 400V 이상으로 승합이 돼요. 바로 여기서 2단계 이 전류의 펄스 형태를 이 사인파 형태로 고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TV 인치수에 따라서 대형은 500V 넘어가 나오는 것도 있고 400V가 나오는 것도 있고 400V 약간 미만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TV가 얼마나 그 인치수가 크냐에 따라서 먹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이 지금 회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왜 두냐,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모니터 SMPS고 요것이 뭐냐, 요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이게 TV SMPS다. 그래서 PFC는 요런 펄스 파형의 전류 파형을 사인파 형태를 바꿔줘서 전력을 갖다 크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기 전력 효율 보상 회로다 하고 쓴 것을 우리가 이런 역할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주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바로 PFC 컨트롤러 얘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SMPS TV 모니터 SMPS에서 PWM이 역할을 한다 얘가.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도 VCC가 있고 드라이버가 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잖아. 이 역할도 있단 말이지. 우리 지금 모니터의 PWM하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걔가 요런 식으로 여기 통해서 얘가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요게 PFC 역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하게 좀 모르겠죠. 이제 뒤에 가서 하면은 가끔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요게 PFC다. 그죠? 여기 요 부분. 자, 공진회로라는 게 뭐냐? 공진회로, RC회로라고 얘기네. 요 PFC하고 RC회로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게 TV SMPS라고 했죠. RC회로, 리소넌트 서킷이라는 약자를 써서 RC회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RC회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공진회로에서 공진현상이란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물체와 같은 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더 큰 주파수로 진동하게 된다. TV SMPS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2차 측의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진회로를 이용한다. SMPS의 공진회로에서 RC 컨트롤러가 공진 역할의 핵심 소자이며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LC 직렬 공진회로로 구성되고 직렬로 구성할 경우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안정적인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공진회로 역할입니다. 공진회로 역할이죠. 그래서 2차 축 RC를 거쳐서 여기 2차단이죠. 여기 2차단 커넥터입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5V, 그죠? 12V, 24V, 33V가 나오는 거죠. 이쪽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전기가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진회로를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자회로는, 그죠? R, L, C라는, 그죠? 이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라 인덕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컨덴서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는 다 뭡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 교류에서 우리가 Z,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방해하는 성분이고 얘도 방해하는 성분이고 얘도 방해하는 성분인데 저항에서는 그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일에서는 뭡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기를 방해하는 저항 성분이다. 컨덴서에는 뭡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얘도 방해라고 얘도 방해라고 얘도 방해라니까 뭡니까? 저항은 뭐예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전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최대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게 바로 공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진해냐?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제품에서는 L9599D라는 RC 컨트롤러를 썼는데 얘가 요 저항 성분만 남게 해주는 거죠. 저항 성분만. 얘하고 얘를 같게 함으로써, 그죠? 얘는 뭡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어차피 전기는 있으니까 얘만 있으니까 뭡니까? 얘는 전기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임피던스, 그죠? 이 전체 교류회로 갖고 있는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합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을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피던스가 저항만 남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전력은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모니터 SMP에서는 공진회로 이 RC회로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 데스크탑 PS도 우리가 RC회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왜? 방해하는 성분을 갖다가 여기서 제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놈이는 다 방해를 하다 보니까 전류는 작아진다. 이거 작아진다. 그죠? 근데 이거를 RC 컨트롤러가 이 값을 L과 C의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방해하는 성분을 없애주다 보니까 저항 성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전류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회로를 통해서 2차 측에 이런 전기가 나오는 걸 갖다가 대형인치 TV에 공급해 주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RC회로의 큰 역할이다. 그죠? 공진의 개념을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는 이 공진회로는 LC 병렬 공진과 LC 직렬 공진을 쓰는데 병렬 공진회로는 안 써요. 왜냐하면 병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대로 되고 그다음 전류가
임피던스가 최대로 되고 전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RC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TV에서는 공진할 때 LC로다가 L과 C를 직렬로 해서 우리가 그 회로를 구성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진회로의 의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TV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모니터 수리, 모니터 SMPS 만지는 사람은 도대체 이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그죠? 이론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공진이라는 게 뭐야, 공진? 공진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 TV에서 옛날에 그 진기명기 그런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소리 지르면 멈췄던 시계가 돌아가고 그런 걸 썼는데, 그건 트릭이지만, 그건 트릭이에요. 약간의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근데 공진이라는 건 TV에서 나왔을 때, 이거 와인잔을, 그죠? 와인잔을 그 소프라노 앞에 이 탁자 위에다가, 그죠? 와인잔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죠? 여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은 소프라노예요. 이 사람이, 이 소프라노가 그 소리를 내서 막 음을 냈을 때 유리잔이 깨지는 성질을 깨진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공진 또는 공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와인잔에 갖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하고, 그죠? 고유의 주파수하고 이 지금 소프라노가 낸 목소리하고 이 주파수가 똑같이 이치했을 때 얘는 최대 힘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와인잔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무슨 다리입니까 그게? 다리가 파괴되는 거 맞죠? 바로 공진 현상에 따라서 그 다리가 갖고 있는 주파수하고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주파수 갖다 보니까 힘이 커지다 보니까 다리가 출렁출렁 하면서 나중에 끊어져 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공진 또는 공명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빌딩 같은 데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공진을 감안해서 이 건물을 설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SMPS에서도 이런 원리 가지고, 그죠? 이렇게 공진을 집어넣었다. 그죠? 쉽게 공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공진, 그죠? 공진회로, RC 회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TR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거는 이미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가 TR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NPN-TR과 PNP-TR이 있는데, 또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FET도 N채널과 P채널이 있죠. 그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는 NPN-TR 또는 FET에서는 N채널 FET를 많이 써요. 왜냐면 그 전자를 움직이는 캐리어가, 그죠? 캐리어가 NPN-TR은, 그죠? 우리가 전자가 되는 거고, PNP-TR은 전공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이보다 2배 빠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쓰는 건데, 뭐 그런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NPN-TR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자,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두 개 두고 가운데다가 P형 반도체를 얇게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자 하나는 에미터 단자를 뽑고, 하나는 컬렉터 단자를 뽑고, 하나는 가운데 요 P형은 베이스로 뽑은 겁니다. PNP는 뭡니까? 양쪽에 P형 반도체 두 개를 두고 가운데다가 N형 반도체를 접목한 것을 우리가 PNP-TR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도, 그죠? 다이오드라 부르지만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아니면 브리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P형과, 그죠? N형을 갖다가 이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뽑아놓은 거죠. 요걸 우리가 에노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캐소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방향, 플러스 단자, 여기 마이너스 단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에노드, 이 캐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오드 얘기하지만은 뭐 간혹 가다보면 뭐 PN 접합 다이오드다. 그죠? 이 치면 접합 다이오드죠. 예. 그래서 요 공피층을, 요 접합한 부분은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영역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 흘리기 위해서는 브리지 다이오드는 0.6V의 전압을 가해줘야 턴온이 된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 0.3V죠. 우리 양극판비라도 0.3V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피층을 통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 그 전압이, 그죠? 우리가 턴온 전압이 다르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접합면에 이런 그 절연 영역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NPN-TR 구조를 보면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접목해 놓은 거예요. 다이오드는 뭡니까? 에노드, 캐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를 공통으로 뽑아놓은 것이 베이스다. 그죠? 베이스다. NPNTR은 뭡니까? 캐소드, 마이너스 단자를 공통으로 두 개를 묶어놓은 것이 베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가 흐르려면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방향이라.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에다가 양의 신호를 가해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죠. 여기다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PNPTR이잖아요. 그죠? 이 심벌을 보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밑에 그림에서 보면, 밑에서 그림에서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게 지금 NPNTR이죠. NPNTR. 요게 NPNTR이죠. 자, 이게 에미터 방이 바깥으로 향한 게, 전류의 방이 바깥으로 향한 게 NPNTR이고, 전류의 방의 에미터가 안으로 들어간 게 이게 PNPTR. 그러니까 전류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면은 이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 그죠? 핸드폰이나 아니면 후불용 신용카드를 갖다가 그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깅을 하죠. 태깅. 이 태깅하는 거다 이거죠. 태깅. 그죠? 그때 이게 뭡니까? 플러스라는 신용카드를 갖고 대줘야 여기서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른다. 그죠? 요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요게 입력부가 이렇게 열려야 요게 출력부인데 출력부가 온 되는 거예요. 부도체 상태, 도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PNPTR은 뭡니까? 여기다가 음의 신용카드를 대줘야, 그죠?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죠? 입력부가 온 되다 보니까 출력부도 온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도체 상태로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 바로 TR의 원리다. NPNTR과 PNPTR. 아까 지금 스위칭 에러에 TR에서 온오프 시켜주는 게 바로 이런 원리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위칭 에러는 NPN형과 PNPTR을 조합을 해서 해줘요. 왜? 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로우 신호, 하이 신호를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이 TR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이해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TR은 요렇게 TR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하고 보통 요렇게 원통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3개 나온 게 있죠. 보통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그죠? 우리 FET는 뭡니까? 게이트 드레인 소스, GDS, 이 TR은 BCE,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양부 판별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TR 원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스위칭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전기전자 기초과정 그쪽에 소자 쪽에 들어가서 T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렇게 실질적으로 다이오드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접목을 해놨다. N형 반도체 사이에 P형 반도체 양쪽에다가 N형 반도체 사이에 접목을 했다. 그죠? PNP 어떻게 PNP 접합 다이오드다. 그죠? NPN 접합 다이오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공통으로 했냐, 마이너스 공통으로 했느냐. 양부 판별할 때도 금방 판별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네. 자, 요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스위칭 에러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커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커플러. 다리는 4개가 나와 있어요. 모양이 좀 틀릴 수가 이런 모양도 있고 다른 모양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모양을 많이 쓰죠. 딥 타입이라 딥 타입. 그죠? PCB 홀에다가 넣어가지고 뒤에서 솔더링 하는 방식. 요거 이제 PC817부터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이 다리가 비록 4개 들어와 있지만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 실시계기에서 발광 다이오드하고 포토 TR 2개를 갖다가 하나의 한 디바이스 통합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가운데는 뭡니까? 전기적으로 절연이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광신호에 의해서 얘가 동작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래서 자, 요걸 좀 원리를 얘기한다면 자, 이쪽에다가 이게 이제 수광 소자인데 이게 발광 다이오드로 이게 발광 다이오드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 쪽에서 에너지에서 캐세이드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여기 빛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빛이. 그죠? 빛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전기적으로 절연이지만은 요게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신호, 광 신호를 받아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많이 흘릴 것이냐 적게 흘릴 것이냐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전류에 따라서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이 발광 다이오드 빛이 많이 발생할 거고 빛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포토TR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많이 공급해 준다는 얘기다. 즉 전류를 많이 공급해 주면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 전기도 많아지겠죠. 여기서 적게 전류를 공급한다. 발광 다이오드가 적게 빛이 발산하다 보니까 여기서 흐르는 전기도 약해질 것이다. 이걸 이용한 게 이제 포토TR이 포토 커플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SMPS의 피드백 회로에 이걸 쓴 게 2차 측의 전류의 변화량을 일단 어디로 줍니까? 그죠? 포토 다이오드로 주게 되면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빛이 많이 발생되고 발생에 따라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기량이 틀려질 것이다. 이게 어디 컬렉터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PWM 피드백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죠? 피드백 단자하고. 그래서 PWM에서 이 신호를 갖고 분석을 해서 듀티 사이클을 그죠? 좁혀줄 것이냐 아니 듀티 사이클을 넓혀줄 것이냐 즉 온오프 타임을 넓혀줄 것이냐 해서 2차 측의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피드백 회로의 역할이다.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피드백 회로의 중심 소자를 쓰면서도 우리가 TV에서는 뭡니까? 스위칭 회로에 얘를 이용해서 전류를 그죠? 여기 포토 TR에서 전류를 NPNTR을 주기 위해서 줘서 뭡니까? 그죠? 걔를 스위칭 하는 역할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PFC하고 RC 컨트롤에 VCC 대기하고 있던 VCC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로 요 포토 커플러를 쓰는 거다 하는 거죠. 원리는 이래요. 간단하게. 자, 요것도 좀 더 상세하게 알라 그러면은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자꾸 한 번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전공 서적 같은 것도 한 번에서는 몰라요. 한 번은 그냥 우리가 훑듯이 한번 넣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두세 번은 정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면은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다시 되돌려보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수리가 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이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강의 올려진 거를 자꾸 되돌려보기 좀 하세요. 그죠?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TV SMPS 회로는요, 좀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차 정류 회로하고, 요 스탠바이 회로, 요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모니터 SMPS 쪽이다. 그죠? 여기에 RC 회로, 그죠? PFC 회로, 메인 스위치 회로가 추가된 것이 TV 쪽의 회로다. 그죠? 요 회로도는 우리 공식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갖고, 이 회로가 좀 약간 틀릴 수 있어. 소자가 더 들어가고 추가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계자가 설계 방식에 따라서 기본 베이스 이론은 변하지가 않는데 요런 걸 더 둬서 야 요 어떤 보상을 좀 하자. 요런 걸 둬서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어떤 효율을 좀 올리자 해서 몇 개 부품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제조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이게 불필요한 부품이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런 거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가 다 모든 그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는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이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는 같다. 그죠? 그래서 이 회로들을 고집하지 말고 또 뭐는 다른 쪽에 구글링을 해서 다른 회로들을 구해서 자꾸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 이론을 알게 되면 이 회로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좀 참조를 하시고 이 회로는 저희 공식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출력을 해서 뭐 어떤 신문은 그거 해가지고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회로를 좀 익혀야 돼요. 그 기본 이론 지금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래서 요 기본 회로는 이제 하나하나씩 나중에 들어가면서 쪼개가지고 1차 정류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런 양부 판별은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모니터 SMP에서 강의할 때처럼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눈에 좀 익혀라. 그죠? 제일 중요한 회로를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소자를 알려면 소자의 어떤 핀맵을 알듯이 이 회로를 눈에 어느 정도 익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를 하나 출력을 하세요. 저도 이제 요걸 예전에 할 때 출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요 출력해서 인쇄해 갖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V SMPS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우리가 동작 원리를 좀 한번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뒤에 파트별로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가 회로 해석 및 우리가 고장 점검을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이렇게 SMPS를 가지고 어떻게 동작되는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자, 220V를 갖다가 자 AC 코드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연결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뭐만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5V 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 스탠바이 5V는 1차 정유회로, 요 1차 정유회라고 그랬죠? 정유회를 거쳐서 스탠바이로 쪽으로 공급된단 말이죠. 스탠바이는 뭡니까? PWM과 FET를 통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서 뭡니까? 그죠? DC를 AC화로 만들어주죠? 여기 스탠바이 쪽에 고주파 트랜스가 있죠? 여기 1차 쪽으로 전달하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쪽으로 뭡니까? 여기는 콜이 적게 감겨져 있겠죠? AC 형태의 5V 신호가 나온다. 이 5V 신호는 교류이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그죠? 5V를 이쪽 커넥터를 통해서 AD 보드로 공급해 준다. 이때 스탠바이저는 이 220V를 꽂으면은 이 대전화 콘덴서 충전되는 게 300V가 충전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 부분이 이건 TV 모니터 SMPS예요. 두 개 부분이 그죠? 300V 충전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지금 계기판 하나 좀 달아놨습니다. 야, 달아놨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리모컨의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TV 전면에 있는 OS 버튼 중에서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요게 파워온 버튼이라 가정합시다. 눌렀을 때 뭡니까? 눌렀을 때 메인 스위칭 회로가 동작한다. 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시그널을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전자회로는 그냥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항상 AD 보드에 MCU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로는. 그래서 그 회로에 그죠? MCU로 들어가서 MCU 안에 뭐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죠? 운영체제인 폼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걔가 온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폼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5V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어디로 들어가냐? 5V 신호가. 그죠? 메인 스위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메인 스위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때 메인 스위칭 에러를 건드렸어요. 아까 스위칭 에러 동작 원리를 알려줬죠? 그래서 그 말단에 그죠? 결과값이 어디로 갑니까? 이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의 VCC를 건드려 줌으로써 우리가 스위칭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310V에서 대전화 콘덴서가 400V, 407V가 나오네. 이 제품은 여기서 그죠? 펄스파인의 전류 형태를 사인파로 바꿔줘서 이 데콘에 400V 이상 승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PFC 역할이다. 그죠? 그 다음에 RC회로를 VC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2차 측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죠? LC 공진회로를 통해서 그죠? 그 전자회로의 임피던스인 그죠? R과 L과 C 중에서 L과 C를 갖게 해줌으로써 R 성분만 낳게 된다. 그래서 전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기서 막바로 그 힘있는 전기가 12V, 24V, 어떤 제품은 33V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것이 TV SMPS의 원리다. SMPS 원리다. 이게 400V지만 제품에 따라서 이게 500V, 600V 되는 것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파워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탠바이만 동작하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데콘도 310V로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게 그죠? 이게 충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때 코드를 완전히 뽑아주면 이제 다 없어지겠죠. 이게 TV SMPS의 원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PFC RC 동작, 스위칭으로 동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같죠?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한번 더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PFC하고 RC 회로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임피던스를 말씀드렸죠. 임피던스. 교류 회로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R 저항과 코일 L과 C를 우리가 교류에서 임피던스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피던스란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 R과 코일 L과 그리고 콘덴서 C
모두를 통틀어 임피던스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일에서 생기는 저항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와 콘덴서에서 생기는 저항 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다.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는 코일에 교류를 인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는데 전압의 방향이 원래 방향과 항상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전압에 반해서 전류를 방해하는 것이다. 용량성, 리액턴스를 갖는 콘덴서에 교류를 인가하면 충전과 방전으로 인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임피던스는 저항, R과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의한 리액턴스, X를 결합한 값으로 Z로 표시한다. 자, 요게 이제 임피던스의 정의입니다. 그죠? 교류 회로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가 전자 회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R과, 그죠? 그 다음에 L과 C의 이 수동 소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기 흐름을 방해한다. 저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이제 L, 인덕터라는 거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콘덴사, 요것이 이제 수동 소자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R과 L과 C를 직류를 걸었을 때 어떠냐? 저항은 방해하는 성분이겠죠. 그죠? 코일은 뭐냐? 유도, 그죠? 유도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직류를 걸어서 콘덴사는 저장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교류를 걸었을 때 저항은 역시 방해하는 성분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근데 코일은 방해하는 성분이 되고, 이걸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했죠. 콘덴사에는 전기를 방해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저항이 성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코일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아져 있죠. 자, 이런 코일에다가 우리가 교류 전기를 흘렸을 때, 그죠? 교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이런 걸 우리 교류 형태의 신호라고 한다. 이게 들어가면, 그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반대로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콘덴사에서는, 그죠? 이런 전기를 흘리니까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하는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우리 이거를 한번 실험에서 잠깐 얘기한다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집어넣고요, 그죠? 가득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막 휘저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돌겠죠. 이때 우리가 손을 반대로다가, 그죠? 반대로다 하면 우리가 물의 흐름이 방해되는, 거죠?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것도 하나의 방해 성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일에서 전기를 이렇게 흘렸다가 콘덴사에도 전기를 이렇게 흘리니까 이런 현상처럼, 그죠? 우리 물을 갖다 이렇게 왼손으로 막 돌리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렸을 경우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그게 이제 방해 성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해 성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류에서 저항은 직류하고 똑같이 방해하는 성분을 해요. 그죠? 방해하는 성분을 합니다. 근데 코일은 뭡니까? 조금 전에 자석이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가, 그죠?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신호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자석이 이렇게 생겼다가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우리가 자석을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콘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뀜으로써 충전과, 그죠? 충전과 방전을 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류에서의 저항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일에서 생기는 저항 성분을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나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XL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XL은 우리가 공식이 2파이 FL이다. 그죠? 이 F는 뭡니까? 이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주파수. 그죠?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거죠. 이
전기를 방해하는 그 코일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요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그 SMPS 2차단에 보면은 페라이트 비드를 많이 쓰죠. 그것도 코일이에요, 코일. 그죠?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할 때 그 중간에 비드를 넣는데 이 비드가 뭐냐면 고주파, 그죠? 고주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그게 뭐냐면은 높은 주파수가 들어오면은 얘는 뭡니까?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그죠? 어떤 니플 성분이 들어오면은 주파수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전기를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파수가 낮은 게 들어온다. 직류가 들어오면 뭡니까? 여기서 이 주파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죠? 코일이 갖는 저항은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가 들어오면 얘는 도선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주파수가 들어왔다. 그럼 비례하니까 저항도 커지겠죠. 그죠? 비례하니까. 그럼 여기선 뭡니까? 고주파 노이즈, 그죠? 고주파 이런 성분들은 통과를 못한다. 이게 코일의 역할이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죠? 자,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냐? 그죠? 얘가 이제 방해하는 성분이었는데 공식은 뭐냐면은 XC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이 그 콘덴서가 갖는 저항은 반비례하는 거죠. 그 2파이 FC분지 1이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파수가 낮은 게 들어온다. 그죠? 낮은 게 들어오면은 뭡니까? 낮은 게 들어오면 얘는 반비례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류 성분이 들어오면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높은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높은 주파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항은 반대로 반비례니까 낮아지니까 뭡니까? 그죠? 통과하는 거죠. 주파수가 높은 거 통과합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하는 전기를 갖다가 콘덴서에 주게 되면 요때는 그죠? 플러스 방에 충전했다가 방향이 바뀌는 방전했다가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의 역할이 생기더라. 그걸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죠? 요 그래프에서 보면요. 유도성 코일이 갖는 저항은 자 이게 주파수고 이게 저항이라고 봅시다. 자 주파수가 커짐으로써 이죠. 커짐으로써 저항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지더라. 비례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류는 통과 못하고 직류는 통과한다 하는 것이 코일의 특성이고요. 자, 콘덴서가 갖는 저항값은 뭡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저항은 작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는 통과 못하고 교류를 통과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식에서도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두세요. 요거 코일이 갖는 저항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죠? 콘덴서가 하는 용량성 리액턴스 저항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면은 전기는 못 흐르고 낮은 게 들어오면 전기는 흐르고 얘는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면은 반비례니까 흐르고 낮은 게 들어오면은 통과를 못 한다. 그런 역할이 이제 교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교류해서 이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합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얘기를 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 L과 C 부하는 아주 특성이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정반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진회로에서 쓰는 거죠. 공진회로에서. 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R과 L과 C라는 수동소자와 그죠? 그 다음에 IC로 이루어진 이런 능동소자를 쓰는데 이 결합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RLC가 안 들어가면 회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얘를 갖게 해줌으로써 저항 성분만 나가서 전류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제 공진회로의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걸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교류 전력의 부하에 따른 전압의 위상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C와 L은 교류지를 통하게 되면 위상차가 틀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죠? 왜?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 때문에 이런 성분이 바뀌어 버려요. 자, 그러면 전압과 전력 위상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교류 회로에서는 회로의 부하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다르다. 즉,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력의 크기도 달라진다.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생기는 경우는 코일 L과 콘덴서 C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위상차가 생긴다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효전력이라는 소비하지 못하고 방전만 하는 전력이 생기게 되어 효율적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게 된다. 저항과 달리 코일 L과 콘덴서 C는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방전을 할 때 그때 위상차가 생기는 것이다. 코일과 콘덴서의 특성에 따라 전압보다 늦은 전류나 앞선 전류가 생성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R과 L과 C 부하의 교류를 공급했을 때 이런 위상차 때문에 그죠? 전력이 낭비되는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 자, 우리가 저항만으로 된 부하에다가 교류를 공급했을 때 이렇게 회로처럼 공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 파란 게 이 전압이고 빨간 게 전류죠.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똑같이 상이 틀어지지 않은 동위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교류는 코사인 세타라는 역류를 감안해 주는데, 자, V라고 한다면은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전력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부하 C에다가 그죠? C에다가 우리가 그 전력을 그 교류를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떻게 했냐? 이건 이제 전압이죠. 빨간 거는, 파란 게 전류입니다. 그죠?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이렇게 앞서버리는 위상차가 틀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위상차가 틀어진다면 전력 공식에 따라서 VI 코사인 세타다 보니까 이 전압과 이렇게 펄스 형태의 반 이런 거하고 전압을 곱하니까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위상차가 동위상이 됐죠. 틀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전류가 앞섭니다. 그래서 전류가 앞서는 이런 진상 전류가 된다. 그죠? 부하에서는, C에서는. 그럼 L에서는 어떻게 되냐? L에서는 그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교류를 공급해주면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지는 지상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틀어지다 보니까 얘도 전압이 곱하게 되니까 전력은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전력 효율이 좋을까요? 동위상일 때가 제일 좋겠죠. 동위상일 때가. 그죠? 왜? 전력 공식에 따라서 요 세타라는 것은 위상차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위상차까지 감안해줘서 이 전력을 계산해낸다. 이 세타 값 있죠, 이 전력. 이 위상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타 값만큼 우리가 곱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력 공식에 따라서 이 세 개 중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위상. 전압과 전류를 동위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 전력을 낸다. 이 개념을 도입한 게 뭐냐? 바로 공진회로, RC회로라는 얘기입니다. RC회로. 그죠? L과 C를 갖게 함으로써, 없어짐으로써 결론적으로 얘만, R만 남다 보니까 전력이 최대로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죠? 동위상일 때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코사인 우리가 직류에서는 P는 VI라는 공식이 있어요. 왜냐면 직류는 뭡니까? 전압과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방향 일정한 걸 우리 직류라고 그러고, 교류는 뭡니까?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교류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세타값까지 감안해 주는 것이 교류 전력의 공식이다. 그러니까 P는 VI, 요 세타값, 위상이 얘는 0이죠, 0. 그죠? 얘는 위상이 얼마큼 틀어지는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곱해줘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위상차가 틀어지게 되면 전력은 다운된다. 위상차가 동일시 때는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TV SMP에서는 공진회로를 적용했다 하는 거죠. 공진회로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류를 저항만의 부하를 걸었을 때는 동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우리가 C나 L부에 걸었을 때 위상차가 틀어짐으로 해서 전력 공식 P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력이 다운돼 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교류 전력에 따른 위상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요 부분을 갖게 해서 얘만 남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무지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빌딩에서나 가정에서나, 그죠? 우리 지금 가전제품에서는 S&P에서나, 그죠? 이런 위상차 문제로 생기는 무효 전력을 갖다가 최대로 올려줘야, 그죠? 우리 발전소에서, 그죠?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낭비 없이 쓰는 거 아닙니까? 낭비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발전을 더하게 되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수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 많이 져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환경 공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잠깐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한전에서 100%라는 전기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공급해주면 실제 전기 사용 시 유도성 부하, L과 용량성 부하, C로 인해 한전에서 공급해준 전기를 유도성 부하와 용량성 부하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로 인해 100% 사용하지 못한다. 한전에서 보내준 전력을 피상 전력이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 하며 부하에 실제 사용된 전력을 유효 전력이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그 L과 C 부하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위상차 때문에 전력이 낭비되는 무효 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 그랬죠. 자, 한전에서 전기를 이렇게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가정으로. 아니 빌딩 쪽으로 보내주면은 빌딩에서는 변전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각 사무실로 보내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죠? 주상변압기를 타고 우리 분전반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가정에서 뭐 TV, 냉장고 이런 걸 가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부하가 유도성 부하죠. L로 돼 있잖아요. 모터를 이용해서 컴프레셔를 돌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가정에 쓰는 것들이 세탁기, 그것도 유도성 L 부하죠. 모터로다가 그 드럼 세탁기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위상차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도 변전실이 따로 있죠. 변전실. 그래서 위상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L 부하, 주로 가정이나 빌딩에서는 거의 L 부하가 많죠. 우리 빌딩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 모터로 돌리죠. 엘리베이터 모터로 돌리죠. 환풍기 모터로 돌리죠. 거의 유도성 부하가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의 위상차를 감안해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상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해서 요거를 갖게 해주는 거죠. 100% L과 C를 갖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R만 남는 거죠. R부하만. 그죠? R부하가 납을 땐 위상차가 동위상이기 때문에 요 공식에 의해서 전력이 최대로 된다. 물론 요걸 갖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률을 갖다 우리가 90% 올리느냐 85% 올리느냐 95% 올리느냐는 노력을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딩 같은 데서는 우리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이런 이제 한전에서는 이런 피상전력이죠. 동위상인 전기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한전에서는. 그죠? 한전에서는 보내주는데 이 전기를 받아서, 그죠? 빌딩에서 낭비되는 무효적이 발생한다면은 한전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률, 그죠? 역률을 계산해 가지고 부가요금을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빌딩 같은 변전실에서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달아서 이런 위상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그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요금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이제 역률 개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요금은 뭐 안 내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노력들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교류 전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유효 전력이라는 게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상 전력은 뭐냐면 이론상 전력이에요.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식은 PA라는 단위를 쓰고 이 표기명을 쓰고 VI라는 전압값폭이 전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변압기의 단위로 우리가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죠? 이론상 전력의 이론상. 우리 지금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뭐 600W다 500W다 그런 건 뭡니까? 이론상 전력이죠. 이론상 전력. 그죠? 근데 그 안에 이제 PFC, RC로 들어가면서 버려지는 전기, 무효 전력을 끌어올리는 그 회로를 집어넣으면 얘가 80%가 역률이 80%가 나온다.
85%가 나온다 그래서 80 플러스 85 플러스라는 마크가 찍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이런 그 600W라는 것은 700W라고 표현된 거는 바로 이론상 전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상 이 파 600W야. 근데 뻥파워는 600W, 이론상 600W지만은 안에 PFC, RC가 없음으로써 뭡니까? 효율이 50%, 역률이 50%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유효 전력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부하에 사용된 전력. 그래서 몇 와트냐? 와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인 공식은 P는 VI 코사인 세타다. 자, 유효 전력은 뭡니까? 아까 말한 위상차를 감안해서 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역률 개선형. 그 L과 C의 위상차를 어느 정도 맞춰줌으로써, 그죠? R만 남게 하는, 그죠? R만 남게 하는 해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우리가 최대한 좁혀서 최대 전류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앞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부하에 사용되는 전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림이라든가 뭐 어떤 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는 뭐 메가와트다, 뭐 소비 전력이 메가와트다 표시하는 게 실제 부하에서 쓰는 전력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무효 전력이라는 건 뭐냐, 그죠? 실제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PR이라는, 그죠? 이 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몰라도 돼. 못 쓰는 전기다. 그래서 얘는 VI 사인 세타라는 이런 공식을 써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요 단위 P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요런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한전에서 보내준 이 피상 전력을 최대한 우리가 유효 전력으로 최대한 같게는 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역열 개선 콘덴서를 빌딩에서 쓴다든가 아니면 SMPS에서는 PFC RC를 넣어서 버려지는 전기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런 회로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감안해 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효 전력과, 그죠? 유효 전력을, 무효 전력을 어느 정도 없애는 그런 개념을 갖다 쓰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회로나 이런 가정이나 빌딩에서 많이 우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사인 세타라는 이 역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역률, 파워 팩터. 우리가 PFC라는 거 뭐라죠?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고 그랬죠? 역률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 역률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를 씁니다. 위상이라는 걸 감안해서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역률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역률. 요거는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역률. 역률이란 한전에서 보내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의미하며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교류 전원을 부하에 인가하면 저항으로 이루어진 백열전구 부하의 경우 전압과 전류 파형이 동위상으로 역률이 1이 되어 전력 효율이 100%가 되지만 모터와 같은 유도성 부하와 콘덴서 및 방전관 같은 용량성 부하인 경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여 역률이 1보다 미달되어 전력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빌딩 내부에는 모터를 이용한 유도성 부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빌딩 변전실에서는 역률 개선을 위해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여 리액턴스를 최소화시켜 역률을 1에 가깝게 하여 전력 효율을 보상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역률이에요. 역률. 아까 우리가 교류율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자, 우리 삼각함수를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함수에서는 뭡니까? 비편, 밑편, 높이가 있죠. 자, 요 지금 비편을 갖다가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면, 피상전력은 뭡니까? 저항에서 갖고 있는 저항 R과 코일에서 갖고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합쳐서 우리가 X 리액턴스라고 얘기한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높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값을, 코사인 세타는 0율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1에 가깝게 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단다든가 SMPS에서 PFC RCL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만 우리가, 그죠? 요 각도만 0으로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높으면, 그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력이 작아지는 거고, 이 코사인 세타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뭡니까? 유효 전력은 커지는 거죠. 이 코사인 세타는, 그죠? 코사인, 요게 지금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되는 거죠. 삼각함수에서.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깝게끔, 그죠? 0도에 가깝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다. 코사인 0도는 뭐 1이죠, 1.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뭡니까? L과, 그죠? L과 C를 가깝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같아지면 상수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상차가 0도일 때, 1에 가까웠을 때 전력이 최대가 되고, 이 각도가 클수록, 이 각도가, 이 세타 값, 역률이 클수록 유효 전력은 작아진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삼각함수 공식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나타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률이라는 것은 그죠?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뜨는데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이다. 그러면 역률이라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이 저항에서 갖는 전력, 그죠? 요걸 뭐라? 유효전력이라고 그랬죠? 유효전력. 얘는 뭡니까? 피상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다. 그러면 요 밑에 이 저항 유효전력은 뭡니까? 공식이 여기서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피상전력은 뭡니까? VI죠. 그러면 VI분의 VI 코사인 세타 약분하게 되면 뭡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 얘가 역률이라는 얘기예요. 역률. 이 각도를 좁힐 거냐 높일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원 회로에서 PFC RCL로라서 어떻게 하면 이 각도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말한 역률이다. 역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 PS에서 80 플러스 85 플러스라는 것은 바로 역률을 나타내는 거다. 걔가 80%까지 효율을 올린다. 그죠? 100%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L과 C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세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금 TV SMPS에서 들어가 있는 PFC RC 회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앞에 얘기했고 좀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요런 개념을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장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죠? 물론 제가 복잡한 여기 공식도 있지만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이런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식을 유도한다면 머리 아파서 못하죠. 단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임피던스는, 그죠?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피상전력은 뭐 임피던스는 뭐냐? 저항과, 그죠? L과 C를, 그죠? 합이 바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피상전력, 한전에서 보내전기를 가정한다면 저항은 뭐냐? 실제 부하에 소비된 전력이고 리액턴스, 그죠? L과 C에서 소비된 전력은 우리가 무효전력이라 못쓰는 전기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코사인 세타 역률이다. 역률. 그죠? 역률이 우리 각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R 성분만 낮기 때문에 전력이 전류값 최대가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동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최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걸 100% 1에 가깝게 하지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공진회로가 도입된 겁니다. RC 공진회로. 그죠? RC 공진회로. 그래서 L과 C를 어느 정도로 가깝게 해준다. 그래서 바로 RC 컨트롤러가 요 부분을 최소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자라고 얘기했죠. 예. 각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효전력 크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머리 좀 아프시죠? 예.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이거 좀 알아야 되니까 모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 공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공진이라는 게 뭐냐? 예, 내려보겠습니다. 공진 현상이란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물체와 같은 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더 큰 주파수로 진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와인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소프라노가 고음을 냈을 경우 소프라노 발성에 의한 주파수가 와인잔의 고유의 주파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 진동이 커지면서 와인잔이 파괴되는 현상을 공진 또는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TVSMPS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2차 측에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진 회로를 이용한다. SMPS 공진 회로에서 RC 컨트롤러가 공진 역할의 핵심 소자이며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LC 직렬 공진 회로로 구성되고 직렬로 구성할 경우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공진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죠? 여기 지금 공진 회로가 있죠. 공진 회로가. 예, 이게 공진의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 전자 회로는 R과 L과 C로 돼 있다. 그죠? 얘 R은 뭡니까? 항상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위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L과 C는 뭡니까? 위상차가 틀어진다. 그죠? 그러면 여기 공진 임피던스 공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류에서의 공진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루트 R 자승분의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분의 루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뭡니까? XL과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같게 만들면, 이 값을 같게 만들면 얘는 없어지고 R만 남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R바만 남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 전력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공진회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공식이 이거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임피던스는 루트 R 자성분의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성이다니까 결론적으로 얘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R 부하만 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압과 전류는 동위상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적으로 낼 수 있다. 그죠? 이 공식은 얘기했죠. 아까.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를 하는 거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질이 틀려요. 반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게 해주면 결론적으로 R만 남는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죠? RC 컨트롤러 아니에요? RC 컨트롤러. RC 컨트롤러. PWM 걔가 만들어주는 거죠. 100% 얘가 갖게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낭비되는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을 해준다. 역률 개선해 주는 거죠. 코사인 세타 값을 최소한데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본다면 이 무효 전력 값을 이 각도를 줄여서 그죠? 전력을 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TV SMPS에서는 우리가 공진 회로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병렬 공진은 TV SMPS 회로에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직렬 공진을 직렬 방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겠죠? 임피던스는 우리가 0이 되고 그죠? 0을 만들어주면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방해하는 게 작으니까 전륜 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진 회로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좀 여러분들이 몇 번 해서 좀 이해를 하세요. 공식 요거 그죠? Z는 루트 R 자승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이다.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하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회로를 점검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죠? 뭐 공진회로 공진이 무슨 의미야? 이런 의미도 모르고서 우리가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론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리가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또 우리가 고장 점검 쪽에 가까워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건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회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1차 정류 회로를 통해서 스탠바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위칭 회로, 메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PFC하고 RC를 기동함으로써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1차 정류 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회로 해석, 그 다음에 소자 점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상세 1차 정류회로부터 하나하나 회로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